결혼 6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고 진단 전까지 전혀 증세가 없었고 가끔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찾은 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항암제 내성과 치료 실패로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며 술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리던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공통의 아픔으로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점점 가까워졌고 시동생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고 이혼 후 혼자 지내며 과부가 된 형수와 어린 조카를 돌봐주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었죠. 도련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서 정말 힘드네요. 형수님,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도 돌보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도련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 테니 형수님은 쉬고 계세요. 도련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 할 테니 형수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오늘 너무 즐겁네요. 사실 저도 도련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돼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외로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과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형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안겼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치료비, 장례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였는데 남편이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형수 본인이 혼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동생의 도움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수는 시동생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시동생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점점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저녁 삼촌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에 형수가 물었습니다. 삼촌, 요즘 애인 없으세요? 아직 없어요. 형수는 의심을 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없으세요? 그 나이에 능력도 좋으신데 애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삼촌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럼 제가 삼촌에게 애인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삼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형수님과 조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애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삼촌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수가 가끔 밥도 챙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형수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삼촌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가끔 형수를 내 애인으로 착각하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련님, 저는 도련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했고 결혼 후 1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방 하나는 비어 있었고 시동생이 일자리만 구하면 곧바로 원룸을 얻어나갈 거라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이 저와 동갑이라서 서로 어색했고 취준생이라 집에만 머물며 시간이 많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생은 밝고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 했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하려 했지만 저는 그런 그의 접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금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저녁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남편의 차를 운전해 집 근처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고를 처음 경험해 보는 데다 상대 운전자가 반말을 하며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라서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에 더욱 혼란스럽고 무서웠죠. 이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회의 중이라 바쁘다며 보험 처리하면 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집과 거리가 약 1km였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땀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시동생은 도착하자마자 상대 운전사에게 다가가 형수에게 막말을 했냐? 며 따졌습니다. 시동생의 위협적인 태도에 상대 운전사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 사과하며 사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시동생은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는 등 신속하게 수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동생의 전문적이고 확고한 태도는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시동생과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동생은 서울 근교의 대기업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그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시동생은 자신의 경력과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직장 생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시동생은 직장에서는 항상 인정받았고 연봉도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사생활에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동생이 갑자기 재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형수님, 재혼을 생각해 보시나요? 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며 남자라는 사람이 어딨냐고 묻자 시동생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며 한참 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생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지만 능력 좋고 홀몸인 시동생 앞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신경 쓰지 말고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의 지속적인 부탁에 의해 우리는 그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약 석 달 전쯤 시동생이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들어왔구나 하며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왜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그 순간 시동생의 흐릿한 눈과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주정으로 생각하고 피곤할 텐데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어제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그러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재혼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질투도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그에게 아직도 그 여자에게 고백 못했어요? 라고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럴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던 중 최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동생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가 소주 한 잔이 마시고 싶다며 냉장고에서 한 병을 꺼냈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냉장고에는 항상 소주와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술잔을 나누었고 저와는 달리 시동생은 남은 한 병을 다 비우고 다시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초저녁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자 그는 오늘은 취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때 저는 그의 말에 위로를 건네며 몇 마디 더 나누었는데 그가 갑자기 저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술이 센 그라 취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시동생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 행복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박 5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낯선 하이힐 한 켤레였다. 손님이 온 듯 싶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170cm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 배우 김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미모를 가진 아줌마였다. 순간 눈이 멈췄다. 알고 보니 엄마의 고향 동생 현수 이모였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최근 부산으로 내려와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어머, 내가 정태구나? 정말 많이 컸다. 그녀가 반갑게 말을 걸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나를 안았다. 너 이모 생각 안 나? 유치원 다닐 때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현숙 이모? 그래. 나 현숙 이모야. 과거 엄마가 아프셨을 때 21살이던 현숙 이모가 잠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밝고 활달했었다. 그녀는 내 모습을 유심히 살피며 감탄했다. 정태야, 완전 상남자가 다 됐네. 이렇게 다부진 체격에 키도 훤칠하고 어머, 손도 엄청 크네. 여자들이 참 좋아하겠어. 호호. 나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녀의 살가운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조금 전에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 난 너 휴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프지? 옷 갈아입고 내려와. 엄마가 달백숙 해놨거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현수 이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화사한 원피스에 허리를 앞치마 끈으로 묶은 모습이 그녀의 날씬한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며 TV를 켜려다 무심코 주방의 그녀를 힐끗 보게 되었다. 마침 그녀가
내 시선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배고파도 조금만 더 기다려. 백숙은 푹 끓여야 제맛이니까. 네. 현숙 이모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감사하죠. 잠시 후 달백숙이 완성되어 식탁에 차려졌다. 정태야, 이제 와서 먹자. 네, 바로 갈게요. 식탁에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백숙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배고픈 나머지 무심코 말했다. 희야, 소주 한 잔 있었으면 딱이겠네요. 그래, 그럼 한 잔 할래? 네, 같이요? 아, 운전하셔야 되죠. 후, 그렇지. 하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식사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다. 현숙 이모도 2잔 정도 기분 좋게 마셨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너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인 것 같은데 이모 기억나? 나는 약간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현숙 이모 미모가 워낙 출중하셔서 기억이 나요. 서울로 시집 가신 현숙 이모 아니에요? 어머, 아직까지 날 기억한다고? 그리고 내가 예뻐서 기억난다고? 넌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사실 나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가끔 서울에서 그녀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얼추 맞춘 것뿐이었다. 그녀는 내 대답에 약간 들뜬 듯 보였다. 너 휴가 동안 뭐 할 계획 있어? 날도 더운데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려고요. 여자친구는 없어? 정태 같은 애인 둔 여자는 참 좋겠다 싶었는데.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어머, 그랬구나. 나도 지금은 혼자야. 우리 같은 처지네. 호호.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녀의 말에 놀랐다. 왜 자꾸 쳐다봐? 민망하게. 설거지 처음 봐. 아,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내 따가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히던데. 그녀가 농담을 던지자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혔나요? 뭐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내 웃으며 말했다. 하기야, 등만 따끔거리는 건 아니네. 현숙 이모는 헤어지며 전화번호를 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자. 그렇게 나와 현숙 이모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복귀 하루 전 뭔가 아쉬운 마음에 결국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다. 현숙 이모, 저 정태예요. 내일 복귀인데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그래, 당연히 사줘야지. 둘이서 취할 때까지 얼큰하게 한잔할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현숙 이모의 집 주소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2층짜리 양옥집이었다. 2층은 세를 주고 1층은 그녀가 사용한다 했다. 현숙 이모, 저 왔어요. 정태. 어머, 정태야? 잠깐만. 지금 나갈게. 잠시 후 현관문이 삐끔 열리더니 이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더니 뭔가 눈치를 살피는 듯 주춤거리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너 온다길래 급히 청소했지. 그녀의 옷차림이 눈에 확 들어왔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하얀 원피스였다. 순간 아까 문을 머뭇거리며 열었던 이유가 떠올랐다. 현숙 이모,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세요? 얘가 참. 그녀는 나를 째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 술 마셔야지. 뭘로 할래? 소주? 맥주? 이모가 알아서 골라주세요. 그럼 이왕이면 소주로 해야지 뭐. 그렇게 소주를 꺼내온 현숙. 이모와 술자리가 시작됐다.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네. 내 옆에 정태가 있는데 내가 좀 취하면 어때? 안 그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근데요, 이모, 저 이러다 집 못 갈 것 같은데요? 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지. 그녀는 커다란 두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눈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나도 정태 같은 듬직한 애인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호호. 그녀의 말에 술기운이 올라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정태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내 파트너 할래?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서 장난기와 진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현숙, 이모와의 술자리는 예상보다 더 길어졌다. 정태야,
너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어. 옆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된다니까. 이모도 참, 저야말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술 좀 마시고 싶었어. 요즘 좀 많이 힘들거든. 갑자기 분위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모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 남들 다 가족이니 연인이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혼자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현숙 이모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잔을 만지작거렸다. 지금처럼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태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위로가 된다. 이모, 제가 더 자주 옆에 있을게요. 이모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너 참 사람 심장을 쿵쾅거리게 한다. 나이 먹고 이런 기분 오랜만이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파트너 되어드릴게요. 뭐,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닌데요. 현숙 이모는 장난이었어요? 나는 장난 반, 진심 반이었었지. 전 그냥 진심인데요. 그럼 나야 좋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쳤다.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이모 파트너 하겠습니다. 외롭다는 말 못하게. 현숙 이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는 파트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었죠.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2년을 기다리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일 휴가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빠, 휴가 나왔구나. 단답형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지만 얼굴을 보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볼까? 오빠 편한 대로. 그렇게 어색한 대화 끝에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간 사이 복학생 선배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결국 100일 휴가 중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휴가를 나와도 할 게 없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했나? 하는 자책감이 깊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날 저희 집을 방문한 그녀는 어머니의 지인으로 갑작스러운 사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저는 군 생활 중 느낀 외로움과 공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죠. 술자리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우리는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났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간이 벌써 5년. 저는 어느덧 27살이 되었고 그녀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조건도 초월하지만 그 무게는 늘 현실 속에서 결정된다.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다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봐요. 저는 20살 후반 여자입니다. 언니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만난 사돈어른을 보고 반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언니랑은 3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가 성인이 되었을 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인이 된 언니는 제게 있어 부모님처럼 저를 챙겨주었고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덕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대학 졸업도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일을 하면서 야간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2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아버지만 있고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상견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자리로 마련된 자리에서 사돈 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부모의 손길 없이 오랜 시간을 살아와서 그런지 사돈 어른을 처음 봤는데 푸근한 인상에 저희 언니에게도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사돈 어른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빠같이 푸근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래 남자들을 만났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지낼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고 싶다고 했다며? 불편하지 않겠어? 그럼요. 아버님, 저는 진짜 아버님을 저희 아빠처럼 모시고 싶어요. 아버님도 저한테 아빠처럼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랑 사돈 처녀만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집이랑 다 정리하고 2층 집 매매해서 다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니? 너도 하나뿐인 사돈 처녀 혼자 두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냐.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불편하실까 차마 얘기 못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처녀 생각은 어때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괜히 사돈 어른이나 형부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저젤, 그런 소리가 어딨어. 우리 다 한 가족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히 지내면 되는 거야. 그럼 생활비 명목으로 언니한테 매달 줄게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은 마음까지 넓고 성품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마음에 더 감동해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입주 청소가 끝나고 짐이 들어왔고 한 번 더 다 같이 청소를 끝내고 모여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정말 오래 지내온 가족처럼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고 집에는 저와 사돈어른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돈어른도 지금은 나가서 경제활동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태 읽어놓은 것들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가끔 취미활동을 하러 나가시거나 했어요. 사돈어른이랑 둘이 지내면서 제가 먼저 식사도 챙겨드리고 빨래며 청소도 도와드렸어요. 사돈어른은 미안해하시며
나가서 과일이나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오시고는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안마하는 법 배웠는데 이쪽에 앉아보세요. 힘들게 그런 건 뭐하러 해? 괜찮으니까 앉아서 이거 빵이나 먹어봐. 맛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사왔어. 아이 참, 이쪽에 앉아보세요. 저는 사돈어른을 자리에 앉히고 안마를 했어요. 어때요? 시원하죠? 어이구, 진짜 시원하네. 사돈처녀가 최고구먼. 뭔가 사돈어른이랑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사돈어른에게 괜스레 스킨십을 한다거나 하면서 다가갔고, 그걸 느꼈는지 사돈어른은 조금씩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랑 형부는 친한 사람들이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언니는 저한테 사돈어른 식사 좀 잘 챙겨주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저를 피하는 사돈어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딱 붙는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저녁을 준비하고 술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식사하세요. 사돈어른은 식사를 하러 나와서 저를 보고 흠칫하는 듯 했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술 한 잔 드릴까요? 짬뽕탕이 술 한 잔 하면서 먹기 딱이에요. 사돈어른이랑 술도 마시면서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사돈어른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저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왜 사돈처녀를 피하나. 그런 거 아니야. 사돈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돈어른 좋아해요. 사돈처녀, 이러지 마. 그거 그냥 사돈처녀가 부모정이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는 거야.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먼저 들어가 볼게. 저는 일어나 가려는 사돈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사돈어른 보면 키스하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는 게 부모 정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 진짜 사돈어른 사랑해요. 사돈어른은 저 싫어요? 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사돈어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사돈어른도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사돈처녀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나 부끄러워서 애들 얼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 여기서 그만해, 사돈처녀.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 어때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돈어른 자꾸 그렇게 저 밀어내시면 저 집 나가서 연락 다 끊고 아무도 안 보고 살 거예요. 이러지 마, 사돈처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이지 말아요. 사랑해요, 사돈어른. 저는 사돈어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사돈어른도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저를 안아 키스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랑해요. 그대로 사돈어른 방으로 들어가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여느 남자 못지않은 사돈어른한테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을 탐하며 제 혼을 쏙 빼놓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몰래 연애를 시작했고 형부랑 언니가 출근을 하면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낮에는 사돈어른과 한없이 뜨거워지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밀린 일을 마무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숨기고 만난 지금 우리 사이를 저는 알리고 싶은데
사돈어른은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사돈어른 말처럼 영원히 비밀로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사돈어른과 함께하면 우리 넷은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가끔씩 가는 모텔이었습니다. 화성 온천텔이라고 나름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독 온천을 좋아했던 저희 커플은 그날도 데이트 겸 온천을 하려 온천텔로 갔습니다. 간단한 맥주와 야식 등을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면서 이것저것 부족하고 안 사온 것들이 있다며 차를 타고 나가서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다녀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온 온천텔도 아니고 근처에 편의점도 있는데 실제로 저를 태워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성질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짜증을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는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은 낯익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온천텔 카운터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면서 빨리 오라며 그 여자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남자와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니 남자는 아빠 회사 후배이고 여자는 제 엄마였습니다. 차에 타고 가려는 그 둘을 보면서 일단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차 앞에 섰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저를 알아보았는데 차 밑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남자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았는지 창문을 열고 비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비키고 서 있자 클락션을 몇 번 올리더니 소리를 치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보다 아내 타고 있는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식인 제가 모르는 부부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서운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손짓을 하며 내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엄마는 계속 없는 척 안 들리는 척을 하며 차 안에 숨어 있었고 그 남자는 저한테 뭐 하는 놈이냐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뿌리치며 계속 엄마의 이름을 불렀고 결국 그 남자에게 몇 대의 뺨을 맞았습니다. 정말 꾹꾹 눌려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오르면서 그 남자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숨어있던 엄마는 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을 때리면 되겠냐면서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저를 혼내시길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뒹굴다가 나온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엄마가 아니니 같이 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 것이고 여기에 있는 CCTV이며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두 받아둘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서 아빠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리고 맞는 걸로 고소할 거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고 만났던 후배이기에 그 집 딸도 친하고 집 주소도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영상도 보여주고 상황도 설명도 드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그 남자는 괜찮다며 다 잊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차를 타고 도망갔고 엄마는 혼자 걸어서 온천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은 결국 온천은 하지 않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을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내다가 집에 갔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를 대하는 엄마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서 말을 거시길래 한마디만 더 하면 곧장 안방에 가서 아빠한테 제가 있었던 사실과 가지고 있는 각종 영상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아무 말도 없이 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 날이 길어지자 아빠가 저를 불러서 엄마랑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잘해주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편을 드는 아빠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아빠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엄마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정리해서 엄마에게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테니 평생 아빠에게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맙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를 하고서 집에 걸어가는데 주차장에서 있던 그 남자의 차를 보았고 차 안에 엄마와 그 남자가 앉아서 웃음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고 아빠에게도 그 남자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길래 차 앞을 막아서서 아빠와 그 남자의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차로 저를 위협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여러 번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저는 끝까지 비키지 않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두가 모여서 일은 커졌고 과거에 있었던 온천태 사건까지 모두 공유를 하였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엄마와 그 남자에게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면서 한마디씩 하셨고 그 남자 가족들은 더 이상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생각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보지 말자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더 이상 짐승 같은 사람이랑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면서 저를 부르시며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엄마는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집에 있는지 모르셨는지 조용히 엄마 집만 챙기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의 인생을 이해도 못 해주냐면서 온갖 원망과 제 탓을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실시간 영상통화도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밤 늦게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셨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도 고민하셨는데 끝까지 저에게는 원망과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 결혼식 날에 연락도 없이 예식장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배 아파 낳은 자식 결혼하는데 와서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하시길래 마음이 아팠지만 바쁜 틈을 타서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을 잡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엄마의 정마저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때 부모님의 권유로 손자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아내는 사업하시는 저희 아버지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의 딸이었고 아버지들 간의 약속으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의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저는 아내의 청순한 외모와 조신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하면 내조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6개월 정도 만났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난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일을 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낼 때이기도 했고 아내 역시 미술을 전공하여 아이를 가르치는 과의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느라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던 결혼식 당일에 장모님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우리 진아가 좀 예민하네. 자네가 잘해주게.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노파심 정도일 거라 생각하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장모님의 그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나게 될 줄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저희의 신혼생활은 순탄했어요. 크게 아내와 부딪힌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을 아내가 편한 곳으로 맞춰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벽걸이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기에 건전지가 다 되었나 싶어 건전지를 교체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시간이 맞지 않더군요. 시계 뒷면을 보니 건전지가 빠져 있더군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아내와 저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당신이 시계 건전지 빼놨어? 네, 째깍거리는 소리가 거슬려서요. 저는 아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림 그리는 일,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집에 화실을 두고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집이라는 곳이 일의 현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욱 환경에 민감할 수 있겠다 싶어 단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손목시계까지 손수건에 싸서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것을 보고서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손목시계에서 나는 소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싶었지만 아내는 밤에 잘 때 들리는 작은 소리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불을 다 끄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늘 스탠드를 켜놓고 잤어요. 저는 몇십 년간 살아오던 패턴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들겠다 싶어서 아내의 취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일정이 취소가 되어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섰는데 한 학생이 울면서 뛰쳐나가더군요.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가 있는 화실로 들어가는데 바닥에 온통 붓이며 미술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아내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도화지 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위로 검은색으로 낙서하듯 막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지만 그런 제가 봐도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무슨 고민 있어?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창밖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하며 따지는 것을 들어보니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이의 그림을 망가뜨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내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인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아내는 늘 제 말에 순종적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었고 의견을 물어도 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라며 수동적으로 대했죠. 그때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결혼하면 큰 싸움 없이 내조 잘하며 그렇게 잘 살겠다 싶었어요. 사실 아내 전에 만난 여성들은 자기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토라지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그런 연애에 제가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며 태교에 좋다는 것들도 챙겨주며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로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명 허니문 베이비였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임신 중이라 예민한 것이라 여기며 이해했는데 출산 이후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유독 딸아이를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잘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고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상대방이 민망해할 정도로 아이를 품 안에 안고 등을 돌려버렸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손녀가 보고 싶어 집에 온다고 하면 아내는 극도로 싫어했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면역이 걱정된다며 핑계로 자주 오시지 못하게 했어요. 남들은 친정에 며칠씩, 몇 달씩 몸조리하러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데 아내는 절대 친정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더욱더 예민해져가는 아내 때문에 저희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예민함은 결벽증 증상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화장실 물 청소를 하고 바닥물이 다 마를 때까지 화장실을 못 쓰게 했습니다. 늘 집에만 있는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에게 현관 입구에서부터 살균 스프레이를 뿌려댔고 딸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회식으로 술이라도 먹고 오는 날이면 저더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집에 비밀번호를 바꿔놓기도 했죠. 아니, 술을 먹었다고 밖에서 자고 오라는 게 말이 돼? 그러게, 왜 술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디서 자고 오란 말이야? 호텔에서 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요. 술 먹고는 이 집에 절대 못 들어오니까. 저는 정말이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아내를 이해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급기야 저희는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려 아내의 화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딸아이 방에 있는 건지 화실에 없더군요.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에 그림이 쌓여 있었는데 아내가 망가뜨렸다고 하는 아이의 그림도 있더군요. 그날은 까만색 먹칠한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그림은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목마를 태우고 있었고 그 모습을 엄마가 웃으며 지켜보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까만색으로 먹칠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몇 개의 그림을 더 보는데 아내의 그림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한 그림은 까만 배경에 시계만 그려져 있었고 어떤 그림은 웅크리고 혼자 울고 있는 소녀 옆에 새하얀 토끼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고 아내의 정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세 식구가 웃으며 마주한 적이 언제인지. 내가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그러나 아내는 싫다고 했고 며칠을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아내의 상태를 이야기하니 아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강박증도 심해 보인다며 과거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잘못된 자아상으로 자란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해질 수 있으니 빨리 상담을 받아보길 원했어요. 저는 집이 편하지 않으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 길로 곧장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그동안의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죠. 진아가 어릴 적부터 많이 예민하긴 했어. 얘기도 잘 안 하는 애라 늘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건 예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부부 생활이 힘든 상태예요, 장모님. 장모님께서 아내를 설득하셔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겠나? 자네가 잘 구슬려서 서로 참고 살게. 내가 진아한테도 잘 얘기할게. 장모님께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셨어요. 집은 더 이상 쉼터의 집이 아니었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싫어졌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무척이나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때문에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딸아이가 5살을 맞이한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은아, 아빠랑 놀이터 가서 놀까? 아빠, 나 나가도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나가도 되지. 정말? 엄마한테 혼날 텐데.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시무룩해져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예은이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예은아, 오늘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이랑 안 놀았어? 응.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 안 가는 거래. 저는 황당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예은이가 어린이집에 안 간다니 무슨 말이야? 어떤 애들이 오는 줄 알고 예은이를 그 무리에 보내요. 제가 집에서 가르칠 거예요. 아니, 남들 다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과잉 보호를 하는 거야? 과잉 보호라니요? 그럼 당신은 예은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은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불안해서 집 밖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한테까지 그 영향이 갈까봐 겁이 났고 정말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운다고 했죠. 아내는 그제야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이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쌓였던 것들이 모두 폭발해버린 것이었죠. 아내는 제 말에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딸아이를 저희 부모님 댁에 맡기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아내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매일같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을 아이 엄마로 저의 아내로 살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럼 저번에 내가 말한 정신과 상담 같이 받자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내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하는 내내 아내는 의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했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열쇠가 본인 손에 있으니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면 치료를 하기로 했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몹쓸 짓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서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캄캄한 밤이 되면 새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가 소주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새아버지가 서 있었다고 했어요. 아직도 그 소주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다면서 아내는 또 울었습니다. 적막한 공간에 시계 소리만 났고 아내는 초를 세며 빨리 시간이 흘러가길 바랬답니다. 울면서 오열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함께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키우던 토끼가 죽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새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나지막히 말했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너와 네 엄마도 이렇게 된다고요. 아내의 화실에 있었던 검은색 배경의 시계 그림만 덩그러니 있던 그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와 함께 그려져 있던 토끼 그림도 떠올랐어요. 아내가 시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제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도 모든 것에 예민하게 군 것들이 퍼즐처럼 왜 그랬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몰려왔어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그때를 생각하면 숨이 멎을 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으로 지우고 싶은 과거를 꺼낸 아내는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해서 첫날의 상담은 길게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고 저 역시 아내가 겪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아내와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애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오로지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상담이 이어졌고 아내는 그동안에 숨겨놓은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저에게도 의지를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아내는 학창시절 유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져 또래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친구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들로 들렸고 친구들이 아내에게 고민이라도 얘기하면 속으로 아니, 저게 고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든지 용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든지 옆 학교 농구부 오빠가 좋다든지
친구들의 이런 고민들이 아내에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아내는 그때 당시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건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런 게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런 고민을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아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 있었대요. 아내는 그때부터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갈 무렵 아내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는 알았대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아내는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와 둘이서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엄마는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터라 재혼 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엄마는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렸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내는 더더욱 나 하나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에게조차 그 일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힘이 없는 엄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 저는 아내를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엄마마저 재혼한 지 1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새아버지가 또 재가를 해서 새어머니를 맞이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20살이 된 아내와는 따로 살았고 서로 남처럼 지냈다고 해요. 아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 후 대기업 디자인실에 취업을 하였는데 새아버지가 어떻게 알고는 회사로 찾아왔었답니다. 아내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린다고 했어요.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악마 앞에서 과거 숨겨두었던 모든 검은 비밀들이 펑하고 터지는 듯 했다네요. 자기 모습 뒤로 그 비밀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악마는 수시로 아내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고 아내는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그때마다 그 돈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새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내는 결국 그 좋은 대기업을 관두고 아이들 과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의 앞에 나타났고 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선 자리가 있으니 선을 보라고 했답니다. 남자 쪽 집에서는 친딸인 줄 알고 있으니 그렇게 알면 된다고 아내의 의사 따위는 없었고 아내는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선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아내의 새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아내를 빌미로 저희 집과 사돈을 맺고 싶었던 것이었죠. 몇 년을 남처럼 지낸 아내를 친딸이라고까지 속이면서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아까워서 시집도 못 보낸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말로 완전 딸 바보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에 빠져서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급한 마음에 선자리를 마련한 것이었고요. 아내는 결혼을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몸과 마음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 앞에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사는 그 악마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제 부모님께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는데 차마 이 사실을 다 알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과 오랜 시간 학대를 받으며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친딸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여린 아이를 학대할 수 있었냐고 당장의 인연을 끊으라며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아가,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앞으로 내가 네 엄마이니 나한테 기대거라.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와 아내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로 출근해서 장인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몇 달째 제품의 하자율이 너무 높네요. 허허허, 물량을 맞추려고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 그렇다네.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
그걸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장인은 냉정한 저의 태도에 당황하고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저희 회사에 직원들도 있는 자리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더욱더 당황해했죠. 하자 있는 제품들이 그대로 유통되면서 저희 회사 이미지만 안 좋아졌어요. 전년 대비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원인을 제품 하자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아, 그게 앞으로 주의를 하겠네. 앞으로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일 못하면 거래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앞으로 있을 계약 연장은 없는 걸로 하죠. 그리고 제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인이 저를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거래를 끊겠다는 말인가? 나 진아 아빠야. 자네 장인이라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제 방을 빠져나갔고 저는 장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인간의 탈에 쓰고 그렇게 뻔뻔하게 딸을 이용합니까? 그렇게 살면 지난 과거의 제가 다 없는 걸로 된답니까?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장인 앞에 아내가 그린 그림들을 던졌습니다. 당신, 여리고 작은 소녀에게 어떤 더러운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장인은 자신의 잘못이 뜻밖의 사람들에게 드러나자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더군요. 두 번 다시 저와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얼굴을 내밀 땐 그땐 제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난 과거 다 까발려서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진 제가 안 하고 참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진아 때문에요. 가해자는 이렇게 얼굴 들고 당당히 사는데 피해자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는지 알기나 아세요? 장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아에게 무릎 꿇고 빌겠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아내에겐 당신에게 받는 사과보다 당신 얼굴 보는 게 더 힘든 일인데. 그날 이후 저는 장인의 회사와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장모가 몇 번 회사로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가 와서는 차단시켜버렸어요. 결국 저희 회사와 거래가 끊긴 것을 시작으로 품질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다른 회사와의 거래도 차차 끊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장인의 회사는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희 부부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고 아내는 몰라보게 밝아졌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아내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무엇이 사랑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는 딸만 둘 가진 부부로 예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안아줄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예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부탁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